2차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포럼의 사회는 우리 최평규 로터스 포럼 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최평규 로터스 포럼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2차 포럼 주제는 초고령 사회와 HAPI 신노인상 주제로 차홍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자로서는 김영경 사단법인 한국버추 프로젝트 이사장님, 전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님이시고 또 소정섭 시사평론가신데 한양대학교 개명교수로 계시고 현재 매울당 김시섭 기존사업회장으로 계십니다. 옛날 시사저널 또 편집국장으로서 크게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이 사회를 맡게 된 이유는요, 복지계통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 또 법인 설립이사장이시고 또 활동을 제가 많이 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차홍봉 회장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회장을 역임하실 때 제가 모시고 사회복지법인을 창립을 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고 또 이 주제 자체가 우리의 불자 은퇴자들이 남은 여생을 가지고 있는 재능을 좀 활용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복지 소외계층을 위해서 봉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 내용으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차 장관님께 상임 말씀을 올렸더니 이제 큰 틀에서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토론자를 통해서 질의를 해주면 답변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또 은퇴자들을 재교육시켜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봉사하게끔 하는 또 경험을 우리 장관님께서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노하우도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 먼저 차홍봉 장관님께서 현재 한림대학교 명예교수이신데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좀 부탁합니다. 말할 때는 그 마이크를 벗는 게 좋겠다고 해서 마이크를 벗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우리 로타스 포럼의 특별 그 포럼 행사에 참여해서 우선 이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전체 주제에 어떤 관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초고령 사회 노인 문제 그리고 이런 고령 사회에서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해야 되느냐 그런 주제로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가 우리 한국 불교의 앞으로 이 초고령 사회 노인 문제에 대응하는 어떤 역할 그리고 또 불자로서 은퇴하신 여러분들이 긴 노후 생활을 하시게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그런 노후 생활에 대한 지혜 그런 걸 얻는데 제가 조그만 보탬이 되면은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2002년에 스페인 그 마드리드에서 열린 UN 그 세계 고령화 총회 거기서 그 당시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이 21세기
인류 사회가 당면한 3대 문제라고 하면서 기후 변화,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 그리고 빈곤 문제, 이 세 가지가 21세기 전 세계 인류가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 유엔이 이 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정치적인 하나의 선언, 그리고 행동 강령 이것도 발표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20년 지났습니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65세 노인 인구가 한 7억,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한 80억 좀 됩니다. 현재. 그런데 그 중에서 7억이 그러니까 9%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인데, 이게 이제 그 증가 속도가 참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950년에 2억이었는데 2억, 그 지금 7억을 넘어서 2050년에는 10억이 됩니다. 20억이 됩니다. 딱 10배. 딱 그거 2억에서 20억으로. 그 전 세계 인구는 그 기간에 24억에서 100억, 한 4배, 전체 인구는 한 4배 늘었는데 노인 인구는 10배 늘어난단 말이죠.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대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과학 기술의 발달 또는 의학 기술의 발달 이런 걸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 특히 평균 수명이 그 기간 동안 100년 동안에 30살, 그러니까 30세가 연장이 됩니다. 그 전 세계 인류의 평균 수명이 30세 연장된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1950년에 46세였는데 그게 2050년에 76세로 전 세계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그 평균 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게 인류 사회가 당면하는 고령화, 인구 고령화의 쓰나미다. 지진 해일 같은 것이 닥쳐오고 있는데 인류가 이 지진 해일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역시 예외가 아니고 이 노인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대충 한 1980년 정도, 지금부터 한 40년 전부터 노인 인구가 아주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전까지 60년대,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뭐 2.9, 3%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80년에 이것이 3.5%로 올라갔다가 다시 20년 후인 2000년에 7%로 아주 고령화 사회가 되고요. 다시 18년 후인 2018년에 이게 14% 고령 사회로 되고, 그럼 다시 2025년 이제 3, 4년 후면은 20%가 돼서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역시 그 평균 수명의 연장이 굉장히 크죠. 우리 한국은 1960년부터 지금 20년, 요 한 60년 사이에 평균 수명이, 전체 국민의 평균 수명이 30살 이상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모두 오래 살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고령화율,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거는 저출산, 여러분도 알다시피 1960년에 우리나라에 여성 한 명이 어느 날 6명 낳던 그런 나라에서 작년에 0.84명으로 한 명도 안 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그 저출산 현상 때문에 당연히 젊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노인의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노인 인구 비율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서 우리 한국은 2060년에 노인 인구 비율이 44%로 전 세계 1등이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초고령 사회 위기와 문제를 가장 크게 지금 당면하게 되는 것이 현재 우리 현실인데, 이런 그 초고령 사회가 되면 노인 문제가 뭐냐? 대개 여러분들이 아마 인구, 사람 수 여기 했을 때는 통계면
통계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제 좀 뭐 이제 실감이 좀 안 날 수도 있을 텐데요. 좀 통계 말고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거시적으로 보면은 노인 부양의 부담, 그것을 전문 용어로 노년 부양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경제 활동 인구, 15세부터 64세까지의 젊은 경제 활동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을 몇 명을 부양하느냐, 이거를 이제 노년 부양비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늘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이 숫자가 1960년에 대충 따져보면은 20명이 한 명의 노인을 모시면 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에는 10명이 한 명을 모셔야 되고, 지금 현재 작년 2020년은 부양비가 21.7% 돼서 대개 5명이 일하는 사람 5명이 노인 한 사람을 모시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부담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것도 실제 경제활동 인구가 우리가 15세부터 64세까지 통계학적으로 그러지만 실제 우리나라는 전부 뭐 학교 다니고 대학 마치고 그럼 취직해서 일하고 하려면 한 25쯤 돼야 되거든요. 그럼 25세부터 64세 사이의 경제활동 인구를 치면 현재도 벌써 거의 1대1입니다. 그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노인 한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회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문제가 아주 지금 크게 등장하고, 뭐 고령화 쇼크 또는 뭐 인구 고령화의 쓰나미 이렇게 말해도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그 굉장히 급격하게 영향을 받는 그런 나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제가 지금 현재 노인 부양비, 노인을 부양하는 부담이 늘어난다 하는 거하고요. 또 하나는 나이가 들어서 오래 사는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그건 좋긴 좋은데, 이것도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겠는데 건강 장수가 아니라 유병 장수, 병을 가지고 오래 사는 사람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특히 노인들이 그 노인성 만성 질환으로 뭐 고혈압, 당뇨, 심장병, 척추 여러 가지 그 질병이 자꾸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90%입니다. 거의 9할은 지금 그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신문을 보지만도 그 중에서 이 정신적인 어떤 질환으로 치매를 앓게 되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큰데, 이 치매가 노인이 나이가 많을수록 유병률이 높아집니다. 60보다 70, 70보다 80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길수록 치매 노인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노인성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병을 가지고 있고 또는 의식이 없고 그러니까 누워 지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가 케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노인 장기 요양 보호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long term care, 장기간에 걸쳐서 케어를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주목해야 될 거 하나가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는 과거에 유교 문화의 전통으로, 오랜 전통으로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또 부모는 가족의 어떤 보호, 부양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다 아시다시피 현대화되고 하면서 이 가족 부양의 전통이 아주 빠르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조 자체가 옛날에 무슨 대가족, 확대가족, 친족 집단 이게 다 없어지고 핵가족으로 되고, 핵가족도 이제는 부모 자식 같이 살지 않고 노인만 따로 사는 그런 그것도 많은데다가 그거다가 노인 혼자 사는 가구 많은, 현재 지금 그 노인 혼자 사는 독거 노인 가정이 노인 가구주에서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노인들이 혼자 살고 또 두 부부가 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족의 부양 기능이 점차 쇠퇴해 가는 거죠. 어제 뭐 그저께 우리 어버이날 해서 모두 부모하고 자녀들하고 모두 좋은 시간도 많이 보냈지만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회복지기관에서 마포에서 어떤 혼자 사는 독거노인을 도와준다고 그래서 한 5, 6년 동안 계속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할머니인데요. 그 할머니가 한 80 가까이 되는데 돌아가셨다 해서 제가 문상을 갔습니다. 독거노인이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빈소가 삼성의료원이 있더라고요. 삼성의료원에 문상 갔더니 자식이 셋이 있더라고요. 근데 죽을 때까지는 그 자식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우리가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셋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손님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자식이 없는 걸로 해서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죠. 그 말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자식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40몇 년 전에 1979년입니다. 그때 제가 호주의 캔베라에서 열린 세계 사회보장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 과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공무원이기도 해서 제가 우리나라 그 가족제도를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학회 제목이 뭐냐면은 노인 보호와 가족 부양, 가족의 역할 이런 것이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제목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뭐 옛날부터 6.25 전통에 따라서 자식들이 부양하고 지금도 자식들이 모두 이렇게 부양하고 살기 때문에 노인 시설 양로원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0.2%밖에 안 됩니다. 그 당시 양로원이 45개였습니다. 그 사는 노인이 2,600명이에요. 그 2,600명은 노인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우리는 0.2%밖에 안 돼요. 그 당시 서양은 노인들이 양로원, 노인시설에 사는 사람이 6%, 7%일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하기를 우리는 그런 6.25 문화의 가족 부양 전통 때문에 서양과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1%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뭐 근사한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서 이것이 문화 상대주의 이론입니다. 그렇게 문화가 다르다입니다. 6.25 문화하고 다르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양로원에 가는 게 절대로 없을 거다. 자식이 부양할 거다 이거죠. 그런데요, 그 40년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 중에서 시설에 사는 노인이 5%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40년 전에요,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건데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가족의 노인 부양이 쇠퇴해 가는 것이죠. 자, 노인 인구는 숫자적으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노인 인구 비율도 엄청 커지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족은 자꾸 쇠퇴하고 가족 기능은 쇠퇴하고 장기적으로 요양보호해야 될 사람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노인 부양을 해야 될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면 이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전부 아마 어떻게 보면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관심을 갖는 사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하는 것이 이 노인복지 정책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국은 그러면 이런 노인 문제에 대응해서 노인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제가 약간 요약적으로 아주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1970년부터 했으니까 약 지난 한 50년간을 노인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또는 뭐 정부의 정책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까지 한 50년 이상을 이 노인 분야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도 제가 뭐 많은 관여를 하고 했는데 전체로 보면은 노인 문제가 이렇게 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커가는데 우리나라 노인복지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겁니다. 서양의 특히 유럽 같은 데 가면 노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요, 참 얼굴도 밝고
푸근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와 보면요, 뭐 동네 가 보면 그렇고, 뭐 아니면 이렇게 공원도 가 보면 그렇고, 노인들이 그 얼굴이 그렇게 밝고 푸근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노인복지의 차이인데, 지난 그 한 50년을 되돌아 보면은 우리나라가 해방될 당시에 노인복지라고 할 때 양로원, 노인시설이 해방될 때 대체 전국에 6개밖에 없습니다. 딱 6개. 그러니까 뭐 사실상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60년대, 70년대 말, 그건 한 30년 이상 동안에도 6.25 사변 때 좀 양로원이 좀 늘었어요. 그런데 70년대 말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양로원이 45개, 거기 살고 있는 노인이 2,600명밖에 안 됐으니까 그거는 전혀 노인복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국가에 사는 노인복지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양로원 45개, 뭐 밥 먹는 거 좀 도와주고, 근데 거기에 뭐 직원들 인건비도 제대로 못 해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노인복지가 거의 제로고, 당시에 제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담당 과장을 했는데, 제가 뚜렷하게 기억합니다만 1979년 이때 우리나라 노인복지 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이 5억 원이었습니다. 거의 전부니까요. 사실상 뭐 거의 없었는데, 그 후에 80년부터 우리나라가 역시 노인복지가 발달합니다. 아까 우리나라가 80년부터 노인 인구도 늘어난다는 이야기 했는데요. 그 80년 기점이 노인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우리나라 경제가 꽤 성장을 해서 하면서 동시에 또 도시화, 산업화되고, 그래가지고 전부 가족이 모두 도시로 몰리고, 그러면서 이제 노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커져가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우리가 여력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노인 문제가 커져가기도 하고, 그 타이밍이 그 시점이었는데,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 1980년부터 사실상 노인 복지를 했다고 보는데요. 제가 기억으로 가장 먼저 한 것이 지하철, 버스, 목욕, 이발 전 무료로 이용하는 경로우대 제도입니다. 그것이 1980년 어버이날 5월 8일 날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 예산은 별로 안 드는 겁니다. 전부 사업하는 운영자가 뭐 철도, 버스, 목욕탕, 이발관 운영한 사람이 좀 서비스하는 그런 제도가 경로우대 제도인데요. 그 제도가 1980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지하철 무료로 타지 않습니까? 그 제도, 그거가 이제 지금까지 한 40년 이상 왔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노인복지 제도의 최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지금 건강보험인데, 그것이 시작돼서 80년대 말에는 전체 국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니까요, 노인들도 병원을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고, 1988년에 연금제도, 국민연금이죠. 그게 만들어져서 이제 연금에 가입하고 해서 이제 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리고 2008년에는 현재 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이라 해서 대개 한 400만, 500만 정도 노인들한테, 액수는 많지 않지만 한 30만 원 그런 기초연금을 소득보장으로 주고, 그리고 2008년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아까 중풍, 치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요양원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 필요한 서비스, 그것을 도와주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과거 한 40년 정도 우리나라 노인복지가 발달해 왔는데, 총체적으로 평가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은 연금제도가 발달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은 40%고, 그리고 연금 받는 액수가 한 달에 50만 원이고, 그게 생활이 되는 돈이 아니죠.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라고 해서 젊을 때 자기가 벌던 월급에 비해서 현재 연금이 소득 대체율이 30%가, 그러니까 이 연금이 약한 거죠. 받는 사람도 적고 받는 액수도 적고 하니까, 노인 문제 해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게 경제적인 소득 보장인데요. 그 부분이 국가의 복지제도가 아직 약하다. 그런. 다만 이제 건강보험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해서 노인들도 아프면 병원 가는
그런 노인 대부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면 노인들 아프면 전부 병원에 갑니다. 돈이 거의 안 들어서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한 편입니다. 그 노인장기 요양보험도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실시했는데 2008년에는 근데 많은 노인들이 요양원 같은 데 이용하고 또 집에 있을 때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도와주죠. 그런 것이 발달했는데 그런데 아직 그것이 약합니다. 그 보장성이 약하다 그러는데요. 의료보험, 건강보험의 보장성 다 커버되지 않고 커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노인장기 요양보험도 서비스를 다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보장성이 약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노인복지가 과거 한 40년 정도 발달했지만 아직은 선진국에 비하면요. 얼마나 이렇게 이 비율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70%, 60% 정도 될까 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1등, 그리고 노인 자살률이 1등,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1등을 하고 있는데 참 부끄러운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등입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아직도 상당히 어렵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초고령 사회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데 여기 대해서 역시 중요한 것은 이런 노인복지 정책을 더 이제 강화해서 연금제도와 같은 소득 보장도 더 완성시키고 의료와 노인 장기 요양 보장의 보장성도 확대하고 또 지역 사회에 살면서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영어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그러세요. 자기 살던 곳에서 살면서 서비스 받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그런 그 사회 서비스 제도도 발전시키려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문제하고 여기 대응하는 국가의 노인복지 정책을 먼저 소개를 제가 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초고령 사회의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완전히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는데 초고령 사회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그런 부양 부담의 문제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이 초고령 사회의 노인 문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발상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했는데요. 앞선 세션에서 코로나19 이후에 불교의 그 패러다임 대전환의 이야기를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 노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패러다임, 이 노인 문제를 보는 시각, 각도, 그 다음에 방법 이걸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 노인 문제를 보는 것은 노인은 전부 노쇠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참 부담이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봐왔어요. 봐왔다고. 그런데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인간이 100세까지 산다고요. 그런데 65세, 70세, 80세 뭐 한참 아주 건강하게 사는데 이게 전부 다 도와줘야 되고 하겠느냐 그 생각이. 인구의 40%가 된 노인을 전부 이렇게 누군가가 부양하고 된다는 이 발상 자체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그 미래학자도요. 고령사회, 노인과 굉장히 많은 사회에서 노인들이 사회적 부담이 되지 않을 거다. 역사가 그렇게 안 갈 거라고 그 미래학자가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밝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미래 사회를. 그래서 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IAGG라고 하는 세계 노년학회, 제가 거기 회장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세계 노인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입니다. 아주 굉장히 큰 권위 있는 학회인데요. 이 학회가 한 5년 전부터 이런 노인 문제를 대응하는 큰 패러다임의 공식을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 그 헬스
and active. 저희가 여러분들 happy라고 할 때 앞에 H하고 A가 그겁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 이것이 답이다. 그렇게 세계 학자들이 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의 공식에서 볼 때 노인을 보는 시각,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바꾸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노인은 전부 노쇠하고 힘이 없고 병들고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의지해서 살아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전부 이렇게 노인을 전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거를 영어로 ageism, age라는 말이 나이란 뜻이고요. 노인도 age라는 말을 표시하는데 거기다 ism, ism이라는 말 붙이면 노인을 연령으로 봐가지고 전부 도와주고 되고 힘들고 이런 거라고 보는 관념을 ageism이라고 그래요. 노인 연령주의, 노인을 연령으로만 보는 거죠. 이것을 영어로 바꿔서 ableism, 노인이 나이로 보는 게 아니라 able이라는 말이 able, 할 수 있다는 능력이거든요. 노인이 능력 있는 존재로 보자. 왜냐하면 건강하고 활동하고 능력이 있으면 그것은 의존적이고 병든 노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지즘이 아니라 에이블리즘으로 그 연령주의가 아니라 노인 능력주의를 보자 하는 그 방향 전환이 지금 IAG를 중심으로 해서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전부 연령으로 봐서 전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얼마든지 건강하고 활동하고 일하면 능력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AARP라고 미국의 은퇴자 협회라고 있습니다. 회원이 4천만 명입니다. 미국의 한 단체 중에서 제일 큰 회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AARP입니다. 이 은퇴자 협회는 최근에 2017년부터 영어로 disrupt aging, 이 aging이라는 말을 버리자는 aging, 그 age가 나이고요. aging 늙어가는 건데 늙어가는 것 때문에 너무 그래 하지 말고 해서 disrupt 버리자. 그래서 제가 이 번역을 나이야 가라. 나이야 age가 나이거든요. 나이야 가라. 이거 나이가 뭐가 문제냐? 나이가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서 나이야 가라 운동인데 이 사람들이 이 운동을 합니다. disrupt aging, 나이야 가라 운동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나이야 가라 운동을 뭐 나이야 가라 강이 폭포가 없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나라 무슨 폭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 이름 붙여서 나이로 보지 말고 능력으로 보는 운동을 해나가자 하는 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여러 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이라는 용어를 바꾸자. 노인이라는 말. 유엔이 1991년부터 벌써 노인을요 영어로 old aged 그리고 늙어 빠진 그런 늙은 뭐 이런 의미가 있는 aged라는 말을 안 쓰고 older person,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노인을 aged나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리고 older person, 올더 퍼슨이라는 말 나이가 좀 더 들었다. 그 우리말로 뭡니까? 고령자다 이거 좀 나이가 좀 더 들었다. 뭐 형님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보는 용어로 이 올더 퍼슨으로 바꿨는데 일본도 이 용어를요 고령자라고 했습니다. 일본도 물론 우리 같이 노인이라는 말 쓰다가 역시 노인의 부정적인 관념 때문에 바꾸자 해가지고 고령자로 그거 노인복지법도 고령자복지법 뭐 전부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라는 말이 원래는 노자가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나이가 들고 연만하고 연로듣고 하고 경륜이 있고 아주 그런 존경받아야 된다는 뜻이 노자였는데요. 이게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와서 그 노자가 아주 그냥 부정적인 거는 그 이미지를 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노인 하면요, 뭐 꼰대,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전부 노인을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노자가 지금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니 차라리 노인이라는 말 자체를 바꿔버리자. 저도 이거는 일본이 바꾼 고령자라는 말이 우리한테도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령자. 여러 가지 뭐 다른 말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뭐 어르신이라는 말도 쓰자고 이런 제한이 있는데 어르신이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만들어 보니까요. 법에 넣기가 곤란하더라고요. 어르신 복지법하고 그다음에 뭐 어르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법을 만드는기가 참 나라가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르신이라는 용어는 법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고령자로 바꾸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또 하나 이 제안을 제가 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노년 부양비가 커져서 부담이 커진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식적으로 노년 부양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노년 부양비는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을 분자로 하고요. 분모에 15세부터 64세 사이의 경제 활동 인구를 분모로 해가지고 이 분모하고 분자를 비교해서 몇 %냐 이거 계산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경제 활동 인구가 노인 몇 명을 부양하느냐 책임이냐 이거를 보는 것이 노년 부양비인데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단서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노인들 중에서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노인이 많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부 분자에 올라앉아가지고 전부 부양받는 노인을 보지 말자. 저는 나이 80이거든요. 80인데 여기 떠들고 앉았으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전혀 얹혀서 살지 않는다고. 제가 자식한테 얹혀서 사는 피부양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나도 분모로 내려오자 이게 분모로. 그래서 분모를 어떻게 하냐면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건강하고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전 분모로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15세부터 64세 경제활동 인구를 합해서 분자하고 분모를 이렇게 나누면 노년 부양비가요 반으로 줄어들어요. 반으로. 아까 뭐 5명이 한 명을 모시는 게 아니라 10명이 한 명 모실 수도 있고 20명 한 명 모실 수도 있고 분모가 더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노년 부양비의 공식을 바꾸자 하고 제가 국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적인 통계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안 되는데요. 이거를 노년 부양비의 공식을 바꾸자.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자, 그러면 노인이라고 해서 뭐 병들고 약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으면 일한다 그러면 바로 그런 공식하에서 고령자 자립사회를 만들자. 아까 노인 자립사회가 아니고 고령자로 바꿔서 고령자 자립사회. 나이가 든 사람들이 전부 스스로 건강하고 일할 수 있으면 일하도록 하고 일해서 자립하는 그런 사회로 바꾸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고령자 자립사회를 만들자. 이 고령자 자립사회는 노인들이 일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노인들이 일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원래 인간은 일하는 존재고 그리고 노인도 능력이 있으면 일하는 것이 존재 양식에 맞는 거고 일하면은 그러면 돈도 생기면은 자립해서 부양 부담도 줄어드는 거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있는 고령자 자립사회를 위해서 국가가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선 법률 제도를 많이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요 일하는 거가 참 노동법, 노동부 관계 법률들이 전부 경제활동하는 인구 중심으로 법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동조합법도 그렇고 전부가.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 70, 80 노인들은 현재 노동법에 해가지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면은 노인들이 무슨 일하는 데 들어가 있어도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게 참 법에 근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아예 이 고령자 자립사회에서 거기에 맞는 고령자의 고용 촉진, 재취업 촉진, 여기 관련되는 모든 제도를 법률 제도로 바꾸자.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년제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거의 60세, 얼마 전까지만 55세 정년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60 넘어가지고 뭐 70, 80도 다 일할 수 있는데 그 60 정년을 놔두면 안 된다. 이것을 더 올리자. 일본은 금년에 70세로 정년을 바꿨습니다. 그럼 우리도 70으로 바꾸든지 정년을 바꾸면은 훨씬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고령자 재취업을 하고 정년제도를 바꾸고 노인들이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는 노인들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 160, 55세 정년 퇴임하고 나와서 5년, 10년, 20년 살아가는 동안에 막연하게 모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령자층이 전부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 교육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후 노인 의무 교육 제도를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60에 그만뒀다. 60부터 그만두는 그날부터 한 8주간만 노후에 적응을 해서 재취업하는 그런 교육 훈련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자. 그래서 재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의무교육제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식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령자 자립 사회에서는 또 한 가지 국가만이 아니라 국민들 개개인이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의식 구조를 바꾸는 운동입니다. 의식 구조를 바꾸는 운동. 제가 여기도 썼습니다만 일본에 제가 40년 전에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만들러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후생성 공무원이 저한테 자료를 하나 보여주는데요. 뭐냐면은 그 당시 일본의 오사카 시장이 했던 사람이 오사카 시장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오사카 시청에 수의를 하고 있다. 수의. 그래서 수의 모자를 쓰고요. 직원들 올 때 경의를 착 붙이는 이 사진이 신문에 나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면서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노후에 모두 일하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 겁니다. 그것이 1980년입니다. 지금 40년 전에. 40년 전인데 우리 40년 지난 우리나라는 아직도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하고 나와가지고 시청에 수의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죠. 그 일본은 그게 뭐냐면 국민들의 의식 구조입니다. 의식. 노후에 무슨 뭐 시장했고 장관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전혀 관계없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국민들의 의식 구조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회사를 땡기고 뭐 웬만큼 무슨 중력을 하고 나오면 아파트 관리원을 하면요. 경비를 하면 부끄러워서 못한다고 그래요. 아파트 관리원은 부끄러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부끄럽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회운동을 해야 이 고령자 자립사회가 제대로 가거든요. 자, 아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다시 넘어가서 국가가 할 일로 고령자 자립사회 이야기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노인들, 은퇴한 노인들 개개인이 해야 될 일을 제가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은퇴한 후에 노후에 누구든 말입니다. 노후 생활을 잘 했으면 합니다. 그걸 웰 에이징이라고 그래요. 웰 에이징. 잘 늙어가는 거. 좋은 노년 생활하는 걸 말하는데요. 누구나 희망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학문적으로는요, 성공적 노년이라고 합니다. Successful aging. 그럼 어떻게 하면은 잘 좋은 노년을 보내고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보통 이제 학자들이 많은 연구도 그렇고 실제 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노년과 성공적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4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째가 건강. 두 번째가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 이 건강과 경제적 여유는 성공적인 노년의 필수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하나도 없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거는 완전 필수 조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개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가도 많이 도와줍니다. 뭐 건강보험도 만들고 경제를 위해서 연금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필수 조건은 국가와 개인의 공동 노력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의 도움 없이 제도 없이 개개인이 노력해서 얻어야 될 게 중요한 것이 그것이 성공적 노년의 충분 조건입니다. 앞에 절대 필요 조건은 있어야 되지만 이 필요 조건 가지고는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완성하려고 그러면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충분 조건은 뭐냐면요. 역할, 할 일, 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만족하게 사는 거. 이 두 가지 역할하고 관계를 맺고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인생을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 두 가지는 개인이 노력하면 할 수가 있고 또 못하면 못할 수도 있고 이거를 잘하면은 성공적인 노년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할 일도 중요하지만 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만족감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 이걸 가지고 제가 논문에 썼습니다만 리에아 이론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리에아 이론이라는 말이 두 가지 사회적 역할과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개인의 행동 요령을 말하는 건데요. 리에아라는 말이 영어를 하면 다시라는 말이고요. 에아라는 말이 공기라는 말인데요. 그 다시 공길로 그 말은요. 은퇴한 후에 은퇴를 리타이어먼트로 해서 은퇴하는 것을 리타이어먼트로 해서 다이아를 다시 끼운다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영어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이아를 다시 끼운다 말이죠. 그러면 다이아를 다시 끼우면 바람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리에아 돼. 다시 다이아를 다시 끼우고 거기다 바람을 넣는 것이 리에아 이론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리타이어 하는 것이 아니고 리에아해서 다시 달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은퇴라는 말이 은퇴라는 뜻이 뭡니까?
물러서서 숨어 있는 거예요. 산 속에. 그죠? 물러서서 산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은퇴라는 좀 산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영어는 다이아를 다시 바꿔서 공기를 넣어서 또 달리자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 방향이 다른데 저는 그 리라는 말이 리타이어먼트를 다이아를 다시 끼고 다시 가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하고 다시 갈 때 은퇴 후에 다시 가는데 전제가 리인터프리테이션 재해석 내 자신의 인간을 재해석하자는 겁니다. 재해석. 아까 제가 국민운동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오사카 시청에 수의를 하고 앉았으면 남들이 뭐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장을 했지만 은퇴 후에는 나는 시장이 아니다. 나는 장관을 했지만 장관이 아니다. 국회의원도 아니다. 무슨 뭐 회사 사장 이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무슨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사장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로 돌아가자. 나의 독특한 나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 인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 독특한 내 자신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를 하는 게 제 해석인데 제가 리란 말이 새로 공기를 넣어서 바퀴를 돌리는 거고요. 인간을 재해석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는 AR 할 때 A는요. AIR인데 A는 acceptance와 activity인데요. acceptance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과거의 잘잘못, 성공 실패를 내가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만족해야 하고 하는 것이 acceptance입니다. 그런데 그 acceptance 위에 그 다음에 할 것이 뭐냐면 활동, activity, 활동. 그런 만족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활동하고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뭐 생산적인 활동도 좋고 또 자원봉사도 좋고 이걸 제가 productive age라 했는데 P 예? 그런 생산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전부 제가 A라고 했어요. A. 이 A가 이 리에어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R라고 할 때 A 다음에 I가 있어요. AIR이거든요. I는 뭐냐면요. 영어로 integration, 통합이라는 말인데요. 통합이라는 말이 자아의 통합성을 말해요. 자아의 통합성.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까지 성취한 것도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뭐 잘못했고 실패하고 뭐 이런 것이 있더라도 그것도 다 받아들이고 뭐 억울한 거 있던데 다 받아들이고 이것이 acceptance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어의 learn이라는 말이요. 배운다는 말인데 그 해석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모든 것을 알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learn입니다. 전 세계 유명한 그 노년학자 중에서 죽음을 가지고 평생 연구한 퀴브로 로스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요. 자기가 죽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을 네 가지를 요약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런입니다. 내가 그때 그걸 용서하고 말 걸. 그때 내가 화를 내지 말 걸. 그걸 받아들일 걸 하는 것을 죽기 직전에 가장 많이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걸 죽기 직전에 후회할 게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에 용서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웰 에이지입니다. 잘 늙어가는 거. 그것이 그 I인데요. 그 I는 시간적으로 과거에 대해서 회상을 해서 후회하거나 억울하는 걸 다 치우고요. 그리고 미래에 내가 환상을 갖고 자꾸 딴 생각하는 것도 다시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다시 무슨 뭐 부자가 돼야지. 과거에 내가 하다 실패를 했는데 다시 내가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 이 과거와 미래를 놓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현재 나에게 충실하는 것. 그것이 자아 통합성의 중요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남하고 비교하는 거. 친구 누구누구는 막 어떻게 해가지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나는 뭐냐 이래가지고 좌절감을 느끼고 실패감을 느끼고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I라는 말이 그 시간적, 공간적 자아의 통합성 이걸 I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A라고 할 때 R자는요 다시 리스타트, 다시 오리엔테이션, 다시 나간다는 겁니다. 다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이제 새로운 일을 위해서 또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나가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요 어떤 목표를 무슨 뭐 크게 출세하고 돈 벌고 하는 그런 목표를 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뭐를 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정해서 그 과제를 즐기는 인생. 그걸 제가 과제 인생이라고 해요. 과제 인생. 과제를 이게 뭡니까? 과정을 즐기는. 내가 뭐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행 스케줄 잡고 뭐 책을 쓴다 그러면 책을 저술하는 어떤 스케줄 잡고 이런데 몰두하는 그 과정에 몰두하는 인생을 제가 과정 인생이라고 하는데 목표를 정하지 말고 이 과정에 몰두하면서 새로 출발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R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 리에아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인생을 다시 해석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활동하고 그리고 자아 통합성을 가지면서 새로운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런 거를 따서 제가 리에아 이론이라고 하는데 제가 앞에서 제가 그 IAGG라고 하는 세계 노년 학회가 초고령 사회의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헬스 앤드 액티브 에이징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 이걸 제가 강조를 했고요. 뒤에는 이제 여기 지금 그 리에아 이론에 따라서요 A 그죠? A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다음 I 통합하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이걸 합해서 제가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글자를 따와서 HAPI 그러니까 Health 그다음에 Activity 그다음에 Integration 그다음에 Productivity Production 기여하는 거 이걸 조합해서 제가 happy 저거를 행복이라는 글자하고도 같이 비슷하게 읽을 수 있는데요. 해피 신노인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노인을 우리가 신노인이라고 하자 해서 제가 신노인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고령 사회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그 은퇴한 노인의 개개인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해피 신노인상으로 살아가면 본인도 행복하고 그리고 사회에도 부양 부담을 그만큼 줄여주기 때문에 우리 초고령 사회 노인 문제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아나가자. 이게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로터스 포럼에서 여러분들이 불교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초고령 사회의 노인 문제를 대응하는 그런 자세에서 로터스 포럼이 어떤 그 연꽃 같은 그런 자세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많은 그런 은퇴자들 또 많은 국민들이 고령 사회 문제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떤 연꽃 같은 심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초고령 사회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도 잘 발전할 수 있고 우리 모든 국민 개개인도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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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차항봉 장관님께서는 지금 짧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1시간 한 20-30분인데 원래 언약 우리가 배울 게 많고 듣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한번 강의하시면 뭐 2시간이고 뭐 전부 듣는 사람들이 더 오래 듣고 싶어하는 그렇게 훌륭하신 말씀을 많이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사회복지법인을 제가 설립하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사회복지 활동을 했어요.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그런데 어느 날
법인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장봉 장관님을 모시고 창립 총회를 해서 이게 잘 이끌고 있는데 오늘 이 주제에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이제 모셨습니다. 우리 은퇴자들 지금 우리 이제 나이로 따지지 말고 활동으로 평가하는 게 좋겠다. 그게 핵심입니다. 저는 지금 쓰리자류입니다. 쓰리자. 세 가지 지금 직업을 가지고 하루 종일 뛰고 다니면 밤낮 없이 그러다가 뭐 졸음 운전 사고도 많이 나오고 뭐 병원도 입원도 많이 하고 그래도 열심히 엊그제 사고 났는데도 또 차 끌고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오늘 주제하고 아주 걸맞게 제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 보고는 주변 사람들이 노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정말 이 젊은 한 40, 50대처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그 장관님 말씀은 이 연령으로 평가하지 말고 활동한 능력, 재능 그걸로 좀 정립하면 좋겠다. 열심히 은퇴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많이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자에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텐데 시간이 많이 됐지만은 그래도 우리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로 계시고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경 박사님 토론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예, 반갑습니다. 김영경입니다. 이 포럼이 부처님 오신 날 기념하는 포럼인데 부처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팔정도.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말하고 단어를 선택을 하나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고. 근데 지금 이제 방금 우리 최 회장님이 토론자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토론자가 아닙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과 이론이 부딪힐 때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린다 하면서 이렇게 소위 영어로 하면 디베이트인데 저는 사실은 모든 학회에서 이런 발표를 할 때 토론이라는 말보다는 이런 주제는 오히려 컨설테이션 함께 협의하는 그런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노인학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고 제가 사회학과 종교학을 갖다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런 어깨너머로 본 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처지에서 평생 지금 들으셨지만 평생 이 분야의 내공을 쌓으신 우리 장관님 이야기에 뭐 토를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토론자가 아니라 그냥 저도 똑같은 처지에 있는 저는 금년 제 나이가 70입니다. 똑같은 당사자로서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들었다는 걸 정말 감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 그 다음에 약간의 부연 설명 그런 정도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짧게 하고 남는 시간을 오히려 우리 장관님한테 드려서 답을 듣는 그런 걸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토론자로 억지 춘향으로 이제 임무가 주어져서 그래도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차 장관님이 고령자 자립 사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필드 현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 추진하셨다는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프로젝트 사실은 이론은 많지만 그 이론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10명이 됐던 아니면 어느 조그만 마을이 됐던 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례가 있으면은 국내가 됐든 본인 사례가 됐든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 정말 전부 다 구구절절 저한테 와닿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할 기회가 많은데 강의를 할 때 제가 제일 처음 저를 소개하면서 제 꿈을 소개하는데 제 꿈이 과로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사실 평생 제가 좋아하는 일만 했습니다. 제 아내가 항상 그게 불만인데 당신은 평생 당신 좋아하는 일만 했어. 그러다 보니까 제 꿈이 과로사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항상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당신은 더치 프로젝트 미덕운동, 인성운동이거든요. 언어가 중요하다는 걸 하는데 언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꾸 과로사 그러냐. 말이 씨가 된다는데. 그래서 제가 꿈을 바꿨습니다. 순직.
사실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2, 3, 4일 앓다가 죽는 것처럼 세상에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운동을 한번 펼쳐야 되겠습니다. 과로사 운동 아니면 순직 운동. 그래서 첫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쓰레기 줍는 것이든 뭐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장관님이 은퇴 후 노인 의무 교육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죠? 아마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노인 의무 교육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용어를 고령자 의무 교육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듯이 나이가 돼서 내가 다이아를 갈아 끼워야 되겠다 싶으면은 의무적으로, 아니면 아예 권리를 줘서 쿠폰을 줘서 자기가 뭐 낚시를 배우고 싶으면 낚시, 뭐 농사를 하고 싶으면 농사 해가지고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식구조를 바꾸라는 말에 뭐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까 노년 부양비라는 그 공식을 말씀하셨는데, 그 소위 15세부터 64세 그 일할 수 있는 연령, 이걸 연령을 했는데 연령이 아니라 나이가 아니라 실제 그런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일을 못한 인구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년 부양비가 아니라 아예 용어를, 개념을 부양인구비 이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개념적으로 이제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그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제가 하나만 최근에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세바시 강연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죠?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김창경, 저하고 이름이 비슷합니다. 김형형, 김창경이라고 그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의 세바시 강연이 있는데, 그거가 제목이 뭐냐면은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답니다. 근데 완전히 팩트, 소위 나노 기술, DNA 기술로 실제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를 검색을 하면은 쫙 뜨는 게 재수 없으면 심지어는 500살까지 산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지금 저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 제가 종교학자로서 그 말을 듣자마자 딱 든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김창경 교수 반만 진실이야. 육체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의 주인은 영혼이야. 영혼은 불멸이야. 왜 이래?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면은 노년이든 뭐가 됐든 아주 씩씩하고 용감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미덕이야. 남에게 친절하고 진실되고, 아까 지금 웰 에이징 하는 과정에서 뭐 잘못한 거 실수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도 용서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간 존재를, 사실은 그 장관님 그 발제문에 보면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란 말이 2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 때마다 어느 논문에서 보든 무슨 소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영혼을 갖고 있고 그 영혼 때문에 우리는 200살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그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감히 장관님이 앞으로도 계속 100세까지 120세까지 계속 활동을 하실 테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분 2016년에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AI 알파고 리가 세계 바둑 챔피언 이세돌을 꺾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코앞에 왔다는 것을 전 세계에 한국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아마 들으신 분이 많지 않을 텐데, 그 알파고 리가 얼마 후에 그 다음 버전인 알파고 마스터한테 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새 버전이 나왔는데, 이 버전은 알파고 마스터라고 알파고 마스터한테 빠졌습니다.
알파고 우리가 알파고 마스터한테까지 줬는데 그 다음 버전이 어느 버전이냐면은 알파고 제로입니다. 이 알파고 제로는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 AI인데 3개월 동안 바둑 스스로 학습해서 알파고 마스터를 깼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는 더 이상 알파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요. 그래서 지금 구글 기술 이사인 레이 커즈와일이나 여러 미래학자가 얘기하기를 2040년, 늦어도 2050년이 되면은 인류 사회는 드디어 테크놀로지컬 싱귤레리티라고 해가지고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지능보다 만배 내지는 만의 만배, 억배 뛰어난 초인공지능이 드디어 이 지상에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노인 부양 아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알파고가 다 해줄 겁니다. AI가 다 해줍니다. 아무튼 이런 상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세계적인 미래학자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도 모르겠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류가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거나 아니면은 눈부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정토 세상이 펼쳐지거나 그 두 가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문제를 이야기하실 때도 연구하실 때도 이 소위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곧 도래할 저는 아마 경험을 아직 못할 것 같은데 곧 도래 2050년이거든요. 곧 도래할 기술적 특이점 이것도 노인 문제를 갖다가 연구할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제 다양하게 펼쳐졌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잠깐만 요약해서 시간 관계상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을 하고 할까요? 지금 시간이 좀. 지금 그 김영경 교수님 말한 가지 위해서 여러 가지 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고령자 자립 사회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고령자 자립 사회를 주창하면서 실제로 노인들이 일하도록 한 거 있으면 한두 가지 좀 이야기해 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2000년 그 시절에 제가 CSC라고 커뮤니티 시니어 클럽 그러니까 현재 노인 시니어 클럽을 만들고 그 시니어 클럽이 무슨 노인이 일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도 뭐 시니어 클럽이 전국에 한 100몇십 개 있는데 그 시니어 클럽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도록 제가 만든 적이 있죠.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서울의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노인들이 관청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서류 봉투를 전부 뭐 우편으로 보내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빨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누구 손을 거쳐야 되는데 노인들이 지하철을 공짜로 타니까 그냥 여기서 여기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걸 하자 해서 서류 봉투를 노인들이 전달해주는 배달하는 거죠. 그거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돈도 들어오고 하니까 노인들이 수입도 되고 할 일도 있고 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좀 하나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은퇴한 후에 CSC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하고 있는데 은퇴한 후에는 그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이 다 모두 나름대로 인생의 경험도 있고 또 일도 많이 해봤고 하니까 다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륜을 자원봉사로 쓰도록 하자. 미국의 그 RSVP라고 하는 그러니까 Retired Senior 볼런티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은퇴한 노인들이 자원봉사하는 것을 예를 들면은 자기가 다니던 학교 초등학교에 가서 자기 역사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동네 학교에 가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미국의 학교에 가서 예를 들면 한국 전쟁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노인들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했는 것이 RSVP 운동으로 참 잘하고 있어서 그 모델로 제가 은퇴한 분들이 자기 경력을 살려서 뭔가 자원봉사를 하는 걸 하자.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 교실에 가서 학생들한테 그 학생들 중에서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 하면 공무원이란 게 뭐다, 공무원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게 좋다, 이런 것을 자기 공무원 한 사람이 이야기해주고, 뭐 예를 들면 뭐 파일럿도 저 배에 파일럿도 한 사람은 내가 파일럿을 해봤는데 파일럿에 관심 있는 사람은 파일럿이라는 게 뭐고 이렇게 좋다. 각자 자기가 평생 해왔던 직업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면서 아이들이 그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데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 자원봉사 사업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꽤 그게 잘 되고 했는데 지금도 여러 군데서 모두 하고 있죠. 요 하나 제가 그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설명했고요. 아까 우리 선생님 이야기한 것 중에서 노년 부양비라는 말을 개념을 뭐 65세 이상 또는 뭐 15세부터 64세 이 연령만 하지 말고 피부양 상태에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나누자. 그래가지고 통계를 내면 좋다. 원칙적으로는 옳은 말씀인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필요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한다는 게 굉장히 우리 행정이나 이런 거로는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고 조사하기도 어렵고 연령은 뚜렷하게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행정으로 실시가 가능한 일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기능적으로 활동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그건 다른 통계 말고 다른 어떤 자료를 많이 쓰고 있는데 국가에서 어떤 통계를 요걸로 딱 잡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네. 두 가지 답변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정섭 우리 그 시사평론가이시고 또 그 유명한 이 방송국 이런 데 출연하셔가지고 많이 그 널리 좀 알려지신 분입니다. 우리 그 조정섭 의원님 뭐 말씀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종섭입니다. 저는 뭐 언론인으로 오래 활동을 해왔고 요즘에 이제 뭐 시사평론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노인복지 이런 쪽에 뭐 전문가는 저도 아닙니다. 일단 차 장관님 지난번에 원고 보내주시고 오늘 발제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이 체계적으로 상황을 진단하고 계시고 그에 맞는 대책도 정책적인 차원 또 개인적인 차원까지 다 이렇게 망라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도 오늘 출치면서 쭉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고요. 이 문제가 사실은 제가 이제 56세인데 올해 요즘에 아내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아내가 걱정이 참 많더라고요. 앞으로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저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요청사항을 저한테 쏟아내고 본인의 불안감을 토해내고 뭐 이러는 일이 요즘의 일상입니다. 엊그제도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은퇴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은퇴라는 것은 제 인생에는 없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이제 제가 일하는 일의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전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일.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최평규 회장님 3가지 일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한 6가지 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예 많이 합니다. 일단은 제가 간단히 관련된 부분이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유튜브를 제가 시작을 한 지 한 3개월 됐고요. 블로그를 2개를 운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거기다 구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한 10년을 내다보고 사실은 이제 물고기들을 키우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콘텐츠를 이제 나 자신의 콘텐츠를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방송하고 또 매체 기고도 하고 뭐 진행도 하고 다른 또 자문하는 게 또 한 2개 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요 왠지 약간 불안해집니다. 뭔가 끝나는 것 같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환이라 뭐 삶의 형태가 그냥 일하는 형태가 바뀌는 것이다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면서 아내를 좀 안심시키려고 하는데 잘 뭐 설득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장관님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간단하게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재가 요양 서비스, 제 이제 장모님이 요즘에 재가 요양 서비스를 받으신 지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요양병원에 지금 계신데 제가 쭉 다니면서 좀 느끼는 것들이 이 재가 요양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좀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그 커뮤니티를 이런 쪽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 어떤 어르신이 이 재가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최대한 그 가까운 쪽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좀 연결해서 그것이 꼭 이 법적으로 정해진 재가요양 서비스가 아니어도 지역사회가 같이 이렇게 보듬고 케어해가면서 같이 상생하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 보면은 어쨌든 이 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뭐 동사무소 같은 데도 연결을 해줘서 이렇게 하는데 좀 멀리서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시는 분도 힘들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시스템을 정교화해서 최대한 지역사회 밀착형 이 재가요양 서비스를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시골에 요양병원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보면은 굉장히 거기 오신 분들의 계층이 다양합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저희 어머니처럼 아예 못 움직여서 계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제가 봐도 건강해요. 할머니 할아버지이신데 건강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여쭤봤어요. 이거 어르신 왜 여기를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동네에 사람도 없고 그리고 자식들이 약간 뭐 위험하고 하니까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활하는데 제가 보니까 제 장애가 없어요. 걸어 다니시는 거, 말하시는 거, 뭐 하시는 거 다. 이게 굉장히 이게 다양한데 하나의 그냥 그 요양병원이라는 곳에 전부 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좀 정교한 시스템으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자리 부분인데 결국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면 뭔가 일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일자리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개인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까 저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좀 여전히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도시에 사는 분들과 시골에 사는 분들이 또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시골서 오래 살았고 요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골을 가는데 가서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도시의 어르신들과 시골 어르신들 너무 차이가 크고 건강 상태 면에서 차이가 크고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주변 환경 누리는 문화적인 거 건강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좀 특히 이 도시에 계시는 이 어르신들과 관련된 일자리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그런 창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이따가 좀 장관님께서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교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저는 절에서 태어났고 불교를 계속 지금까지 신앙을 해 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 사찰 가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암자가 거기가 한 4개 있는 사찰인데 2개는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계셔서 그냥 뭐 유지가 되고 2개의 암자는 비구 스님께서 계셨었는데 한 5년쯤 전부터 이제 비구 스님이 안 계시고 거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2개 암자에. 그런데 한 2달쯤 전에 제가 가보니까 2개 암자가 다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암자가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괜찮은 암자입니다. 근데
한 5, 6개월 지나면 뭐 암자가 무너지겠다 싶은 걱정이 돼서 요즘 이제 스님들 뵐 때나 어디 다닐 때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도 불교계에서 일종의 뭐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하나의 방안으로 이런 암자를 좀 사회와의 이 어떤 협업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좀 비어 있는 암자들을, 그런 방법은 없을까? 요즘에 보니까 제 아는 분들이 그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어디 강진에 한 달 살기, 영월 한 달,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뭐 암자의 예를 들어 한 달 살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을 뭐 종단에나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그걸 관리할 최소의 인력 정도는 필요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나아가서 몇 개 거점을 선정해서 뭐 경치도 나름 주변 풍광이 다 자연이 좋은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좀 이렇게 상업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시범으로 몇 개 만들면 새롭게 이 불교와 이 노인 일자리 창출 부분과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장관님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공공 쪽에서 일자리를 뭐 많이 저기 합니다. 그래서 뭐 통계적인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질 좋은 일자리도 있겠지만은 좀 단기성 일자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서, 아니면은 뭐 이 종단도 마찬가지겠죠. 종단과 어떤 이 민간이 협력해서 좀 일자리를 만들 만한 그런 방법이 좀 무엇이 있을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2번째는 이게 도시 노인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일 텐데, 역시 좀 찾을 만한 새로운 일자리 이런 것들은 어떤 틈새 같은 게 뭐, 아니면 미리미리 이런 걸 준비하면 뭐 은퇴한 이후에 좀 일자리를 그나마 얻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든지, 좀 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런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좀 부탁합니다. 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나는데 짧게 좀 부탁하고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소정섭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제가 간단히 1-2가지만 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재가 요양 서비스. 재가 요양 서비스라는 게 집에 그 도움을 필요한 노인이 있을 때, 누워 있고 도움을 필요할 때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그 방문 요양이라고 하는데요.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이거 하고, 조금 거동을 할 수 있어서 집에서 나가서 뭐 휠체어 타고 가거나 좀 움직여서 마을에 있는 어떤 데이케어 센터, 주 야간 보호 센터에 가서 하루 낮에 계속 놀고 프로그램을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현재 우리나라 장기 요양원이 2가지 형태가 있는데 2가지 형태를 다 확대해야 된다는 원칙은 옳은 말씀이고,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론적으로나 실제 정책적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서 계속 누워있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가족도 옆에 있고 하는 것이 좋다. 그거는 그 대원칙이고 모두 다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사회에서 아파트 안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또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 아파트 안에서 어떤 그런 센터 같은 게 있어서 서로 돕고 하면 어떻게, 그것도 참 이상적인 아이디어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정부도 지금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을 전국 8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초점을 두고. 그런데 지금 한 3년 정도 시범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전문가들 사이에 전부 자기 영역 싸움을 해요.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문제라는 의사도 필요하고 간호사도 필요하고 사회복지사도 필요하고 물리치료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가 필요한데 전부가 자기 코끼리 뭐 만지듯이 한다고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의사가 해야 된다, 간호사가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영역 싸움이라고 그럴까 주도권 싸움이 아주 참 첨예하게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거 가지고 승부가 잘 나지 않아요. 근데 이거의 답은 역시 누구 주도권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다 합해서 일하도록 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영역 간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을 통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일본 가보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가요 한 팀이 돼서 마을에 갑니다. 가서 진단하고 그다음 처방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도와주자 하는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전부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게 통합적 서비스인데요. 우리나라도 그걸로 가야 됩니다. 그거 이제 영역 간의 싸움을 잘 해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것을 관리하는 그 우리 영어로 케어 매니지먼트 센터를 하는데요. 그 케어를 관리하는 센터가 시군구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센터에서 전부 계획도 세우고 그다음 통합적으로 서비스 니드 조사도 하고 그다음 또 서비스를 내보내고 하는 케어 매니지먼트 센터가 필요한데 이걸 제가 참 누누이 그 강조를 했는데 제가 그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한 수십 년 연구해서 이제 만들고 이거 만들 때 이걸 케어 매니지먼트 센터를 만들자 하고 주장을 했는데 아직 지금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아마 영역 싸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앞으로 저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전문 영역이 서로 통합적으로 서비스가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케어 매니지먼트 센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 두 번째 그 일자리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우리 은퇴한 사람들이 일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정답이고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젊은 경제활동 인구가 젊은 사람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젊은 경제활동 인구가 하던 이 일자리가 전부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왜 젊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거를 좀 노인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젊은 경제활동 인구가 하던 일을 전부 65세, 70세 된 사람도 건강하고 하면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라고 할까? 노소 뭐 통합이라 할까, 교체라 할까, 그거가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젊은 사람이 하던 일자리가 남는 게 뭐죠? 이게 지금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걸 노인들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요. 그 첫째고,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 그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은 그 지하철은 공공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운영하면서 노인들은 지하철 무슨 뭐죠? 안내를 한다든지 지하철에 무슨 여러 가지 도움 일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민간 회사가 서울 지하철 공사하고 합해 가지고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과 민간이 서로 합작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특히 서비스 분야는 민간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고요. 공공의 담당자들이 충분히 자리를 양보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 그런 일자리 사업은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이렇게 좀 진행이 됐는데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고요. 추후에 또 개별적으로 또 연결해서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밴드에 또 올리겠습니다. 오늘 초고령 사회와 HAPI 신노인상 발제해 주신 우리 차은봉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김영경 종교학 박사님, 소정석 또 우리 시사평론가님 토론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로토스 포럼 2021 부처님 오신 날 특별 기획 포럼 제1차
포럼 2차 포럼을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